하반기를 쪼개면 상고하저예요. 그러니까 4분기는 좀 슬로우해진다.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그림은 2,800은 한 번은 돌파는 할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4분기가 됐을 때는 조금 조심은 하자. 자, 벌써 이제 뜨거운 여름의 중심인 이제 8월이 이제 시작된 지도 며칠 지났는데,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좀 일단 점검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이제 장중이죠. 네, 현재 이제 한국과 미국 증시는 좀 단기 조정권에 좀 진입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피도 사실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주 초반에 좀 급등했다가 갑자기 그 미국의 신용등급, 그 이제 강등이죠. 네, 강등이 좀 되면서 지금 이틀째 지금 급락세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들어와서 첫째 날 이제 증시가 오르고 나서 약간의 조정 구간. 이게 이제 추세적인 하락일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금 조정이고, 이거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그동안은 거의 빠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후로 지금 나스닥 지수도 보시면 한번 확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근데 이게 사실 꼭 신용등급 사건이 아니더라도 빠져도 이상할 건 없는 자리예요. 이게 지수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죠. 올해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도 한 35%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연초가 여기니까 이런 정도 조정이 나와도 뭐 크게 이상할 거 없는데, 근데 빌미가 된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었는데 그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좀 이제 터지면서 2011년도에 그때 좀 아픈 추억이 기억나거든요. 그때 증시가 한 달 정도 폭락을 했어요. 뭐 그때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뇌리에 야 이거 좀 쉬어가자, 약간 이제 그런 심리가 좀 이제 발동이 돼서 미국도 좀 빠지고, 또 한국도 최근에 2차전지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오른 상황에서 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돼서 지금 증시가 좀 쉬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8월 들어와서 그동안의 상승 기조가 조금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꺾이면서 약간 증시 아래쪽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좀 그 증시 점검은 좀 해드리겠습니다. 야, 나스닥 저때 만을 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죠. 그때는 사실 그 12월 연말이었죠. 그때만, 이때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다 만 깨지는 게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어요. 됐는데 연초에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강세장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다시 만 이하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8월에서 12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 하락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좀 앞으로 증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저희 이제 이베스트에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냐면, 저희가 작년 말에도 이제 저희 아마 신중호 센터장님도 한번 오셨었죠. 윤지호 센터장. 윤지호 대표님 지금은 이제 센터장님이 아니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지금도 좋게 보세요. 사실 윤지호 대표님은 장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저희 이제 이베스트의 공식 의견은 뭐냐면,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작년 말부터 상고하고를 얘기했어요. 상고하고.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증시 안 좋을 때 올해 상반기 좋을 겁니다. 하반기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는 한 2,800 정도예요. 근데 이제 2,650까지 갔다 왔죠, 한번. 그래서 상반기는 좋은데, 근데 이제 이 하반기잖아요, 지금. 하반기를 둘로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3분기는 고. 그러니까 하반기를 쪼개면 상고하저예요. 그러니까 4분기는 좀 슬로우해진다. 이런 의미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그림은 2,800은 한 번은 돌파는 할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4분기가 됐을 때는 조금 조심은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증시가 많이 오른 것도 하나의 이유고, 그 다음에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사실. 금리 인하 뭐 한다는 얘기도 전혀 없고, 그래서 미국의 뭐 실업률도 좋고, 물가는 안정화됐고, 그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중국도 최근에 부양책 얘기가 나옵니다. 꾸준하게. 그러면 이 조합을 보면 뭐 단지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3분기에 폭락장 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3분기까지는 강세장이 이어지다가 4분기부터는 왜 그러냐면은 내년 초 정도 되면 저희 이베스트에서 보기엔 내년 2월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저희는 좀 높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근데 4분기 되면은 이제 슬그머니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원래 이제 이 통화정책 이제 담당하시는 뭐 중앙은행 장이나 이런 분들은 미리 조금 더 언지를 주긴 하거든요. 언론에 이제 좀 멘트들을 할 텐데, 그 4분기 정도 되면 내년 초에는 약간 이제 미국 경기도요. 지금은 좋아요. 지금 좋은데 약간 연착륙 가능성이 왜 높냐면, 미국의 그 초과 저축 있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 돈을 굉장히 많이 저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뭐 돈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그 자금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초과 저축 금액이. 그러니까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돈 가지고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 1, 2월이면 이제 거의 소진됩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올해 4분기 가면요. 뭘 해야 되냐면은 미국의 그 학자금 대출 있죠. 네네네. 그거 상환하는 거 연기시켜줬어요. 미국에서. 정부가 학자금 대출 원래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계속 연기시켜가지고 그냥 아직 안 갚아도 됩니다 했는데 이번에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갚아라. 그래서 그게 10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 학자금 대출 상환해야 되는 사람 수가 4,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당연히 이게 소비에 영향을 좀 주겠죠. 그러니까 올해 4분기하고 내년 초에는 약간 소비에 좀 약간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약간의 또 그게 핑계가 돼서 금리 인하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미국 경기 이제 좀 꺾이고. 근데 그때는 이제 물가는 좀 낮은 상태니까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 아시겠지만 증시가 한번 또 이거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한번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년 초에 금리 인하 하더라도 그걸 미리 반영하는 거는 올해 4분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4분기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2,800 넘고 나서 한 4분기가 만약에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그 약간은 경계는 좀 하자.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 빠지면 역시 또 기회라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요. 어쨌든 또 유동성 장세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의 노이즈가 4분기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경계를 하되 저희가 이제 적어도 3분기까지는 뭐 지금 4분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3분기까지는 일단 2,800 정도는 좀 열어놓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진폭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세장 기조 그대로 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예상한 건 상고 하고였는데 하반기를 쪼개면 3분기 고 이제 4분기는 저.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상고하죠. 사반기로 쪼개서 상고하죠. 예. 자, 그럼 최근에 투자자들 좀 기관 외국인 개인 동향은 좀 어떤 편인가요? 요즘에는 누가 사고 누가 좀 파나요? 이게요, 이제 보면 사실 누가 사고 누가 파냐보다도 이게 혼재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올해 한 6월까지만 해도 5월까지는 외국인이 그냥 압도적으로 샀어요. 6월부터 좀 바뀐 게 그동안에서 개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6월부터는 좀 바뀐 게 개인 투자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개인 투자들의 매수가 특정 업종이 아마 아실 거예요. 집중됐죠. 예.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 기업이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도 원래 많이 샀잖아요. 개인 투자가. 근데 7월 달엔 파시더라고요. 오히려 팔고 7월에는 에코프로 그룹을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공매도 아마 손절 같아요. 공매도 쳐놨는데 주가 오르니까 환매하면서 아마 외국인들이 산 것 같고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거기다가 이익 실현을 하고 포스코 그룹주에 좀 집중 베팅을 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철강주만 샀어요, 거의.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철강은 뭐죠? 포스코죠. 예. 그렇게 됐고, 외국인들도 5월까지는 많이 사다가 약간 이제 슬로우 해주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외국인들은 철강주를 또 왕창 팔았어요. 근데 반도체는 또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팠습니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업종이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표 수출들 샀고 개인 투자분들은 2차 전지 안에서 리튬에 집중 베팅했다. 요게 지금까지 좀 특징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이제 반도체, 자동차, 개인 2차 전지면 일단 대표 종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뭐 아시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요즘에 아주 등락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하루 등락폭이 너무 뭐 어마어마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이렇게 보시면 20% 오르는 날도 많고 그러니까 한 10%씩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진폭이. 그래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주가가 거의 15배까지 한번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쉬어가겠죠. 이게 요런 구간 정도로 지금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근데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워낙 이제 이 수급 자체가 또 단단한 데다가 공매도 선절매한 물량들이 어쨌든 이제 환매 쪽으로 그러니까 선절매하는 물량이 뭐죠?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밑에 어쨌든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 다만 이제 옛날과 다른 점은 개인 투자분들 중에도 이제 너무 오르다 보니까 팔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예, 이제 이 정도는 팔죠. 그러니까
주가가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좀 하루 한 2, 3일 오르잖아요. 빼버려요. 그럼 밑에서는 또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좀 박스권으로 갈 것 같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려면은 뭔가 호재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당분간 특별한 뭐 뉴스는 없고 오히려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예, 에코프로 BM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에코프로 BM만 그런 게 아니라 양극재에서 거의 다 그래요. LG화학도 사실 이번 실적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런 이제 전망이나 자료들을 보니까 3분기까지는 좀 양극재가 이게 물량은 괜찮은데 그 판가라 그러죠, 가격. 그 리튬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3분기까지는 실적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4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게 언제냐면 우리가 9월이니까 보통 10월 아니면 11월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양극재 기업이든 2차 전지가 약간 모멘텀 소진으로 좀 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계열사도 약간은 좀 슬로우하게 당분간은 움직인다. 다만 이게 너무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계속 변동성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한된 이 박스권에서 등락만 거듭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한 50만 원대부터는 이제 증권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싸다는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제 주변에 저희도 증권가를 이제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 전업 투자자 슈퍼개인 분들도 좀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게 15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120, 뭐 30 정도인데,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을 그런 전망을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치솟았던 이유는 뭐라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펀더멘털만 보면 그분들 의견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지금 밸류,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밸류로 보시면은 이게 퍼가 62배 나오거든요. 100만 원일 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반으로 깎아버릴게요. 그때 50만 원이면 반이잖아요. 그러면 퍼가 30배죠. 30배도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PBR이 당시에 10배. 그러니까 그냥 PER 말고요. PBR. 자산 가치의 10배니까 누가 봐도 뭐 데이터 딱 보면 비쌉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2차 전지의 대안주가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아직까지 딱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 경기는 우리 예상보다 안 좋았죠. 아마 그때 중국 경기가 좋았으면요. 저는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못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별 볼 일 없고 거기다가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뛰어넘을 만한 업종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개인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대요. 한 100조 정도. 돈은 있어요. 근데 이 돈 굴릴 때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근데 보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가장 대안주로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 성장하는 산업이 세상에 어딨냐. 그래서 일단 그게 저는 좀 첫 번째로 좀 컸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개인들의 이제 수급이 몰려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오르다 보니까, 근데 주가 또 오르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기관이나 외국인도 공매도 엄청 쳐놨잖아요. 반대급부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은 반대로 뭐 꼭 에코프로가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공매도. 아시겠지만 공매도 판매할 때 그냥 일단 막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한 번 더 오르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또 급등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또 가격을 불러요. 그래서 이 뒤에서 관망하시던 분들까지 야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다. 우리 좀 뒤늦게로 쫓아가 보자. 이게 진짠가 보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올라가요. 보통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2차 전지에 대안주가 없었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급을 부르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100만 원. 근데 이 현상을 참 이게 해석하기는 물론 좀 쉽진 않지만,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수급으로 올라간 경우들이 옛날에 김 작가님도 기억하시겠죠. 2년 전에 카카오가 그랬잖아요. 그땐 17만 원 갈 땐 카카오 얘기만 했어요. 그때 이제 거래대금 다 빨아들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있었는데, 근데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는 굉장히 더 쏠림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현상 자체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고 항상 반복이 된다.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근데 그 주인공이 포스코랑 에코프로에 좀 집중됐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예전에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여러 종목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영원히 올라가는 건 절대 없었던 거니까, 물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용인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많은 개인분들이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 있다면 그래도 아주 높은 지점에서 좀 잘 빠져나오면
좋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른 건 좋죠.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예. 근데 더 올라가려면 뭔가 또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실적 데이터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왜 10월을 말씀드렸냐면 그때 3분기 실적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또 보시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주가 또 한번 레벨업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지금은 약간 숫자를 확인하는 단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뭐 카카오, 테슬라 그렇게 열강할 때 영원히 오를 것 같았지만 그런 거는 이 역사적으로 없듯이 어쨌든 개인분들이 고점에서 적당히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포스코 그룹은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에.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인공은 그러니까 포스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7월부터는 반대로 에코프로보다는 사실은 이제 포스코 쪽에 더 열광을 진짜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굉장히 좀 괜찮게 봤던 이유가 일단 밸류가 2차 전지 내에 제일 쌌어요. 뭐 아시겠지만 철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PBR이 당시에도 0.6배밖에 안 됐거든요. 아까 에코프로 10배라 그랬잖아요. 50만 원 할 때. 포스코홀딩스는 그 당시에 0.6배니까 뭐 한 배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탈세계화 수혜주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리튬 공급망을 미국은 깨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해주는 업체가 미국에 알버말이 있지만 한국에는 포스코가 있던 거죠. 그리고 저는 포스코가 이 최정호 회장님이 되게 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리튬 사업을 올해부터 준비도 했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어쩔 수 없이 단기 급등하는 건요 약간 그 미인대의 성격이 있어요. 인기 투표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포스코가 잘한 거예요. IR을 되게 좀 많이 하더라고요. IR에서 이렇게 장표 보여주고 우리 이런 사업 합니다. 우리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로 앞으로 2030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계속 어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보이니까 애널리스트들도 당연히 좋게 썼고 개인 투자분들 이제 거기에 좀 열광을 했고 또 아르헨티나 염호 갔다 와 기자분들도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직접 찍어온 영상도 있고 그런 이제 약간의 커뮤니케이션까지 그 점수를 높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까지 그냥 순식간에 갈 줄 몰랐지만 이 7월에 그게 맞물려 가지고 에코프로랑 가면서 같이 그냥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간 게 아닌가. 근데 다만 지금은 아시겠지만 2007년 최고점까지 왔어요. 2007년에 물리신 분이 이번에 거의 본전 회복했거든요. 이때 여기 2007년에 그때 그 중국발 경기 호전일 때 그때 76만 5천 원이니까 거의 정확하게 1,000원 딱 미달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뭐 주가가 더 빠진다 이런 걸 보시기보다는 포스코홀딩스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10월인가요?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주 필바르 광산에서 이제 받은 그 탄산 리튬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장이 드디어 가동 들어가거든요. 시험 생산 들어가니까 이제 리튬 생산에 따라서 뉴스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포스코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다 알겠고 실제 양산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지 잘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산화 리튬 양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뉴스들에 따라서 또 한번 레벨업 될 수도 있고 뭐 약간 실망스러우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는 방향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양산 그 뉴스를 체크해보자. 그래서 역시 똑같습니다. 10월 또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실적 발표와 리튬 양산을 좀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또 뭐 비슷하게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LNF도 한번 볼까요? LNF는 그 항상 이제 LNF 주주분들이 좀 아쉬워한 게 그거였죠. 그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많이 가는데 왜 LNF 이게 잘 안 가냐. 상대적으로 못 갔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 전구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BM은 수직 계열화가 되게 잘 돼 있죠. 탄산 리튬을 그 에코프로의 장점이 그거더라고요. 탄산 리튬을 되게 싸게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싼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가지고 양극재에 넣죠. 그 원가 절감을 잘하거든요. 근데 LNF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구체랑 이제 섞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에코프로가 전 계열사가 다 해요. 비상장 계열사가.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주면 BM이 그 양극재 만들어서 고객사에 이제 뿌려주는 건데 LNF의 단점이 이 전구체 비즈니스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양극재는 잘하는데 앞단에 있는 리튬, 전구체 이게 에코프로에 비해서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할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단 이제 그 할인을 해소할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LS 그룹하고 이제 새만금 아시죠?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도 거기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얘기했죠.
LS그룹이 어쨌든 1.2조인가 투자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 사업 투자하거든요. LS가 그래서 되게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LS도 한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LNF랑 같이 해요. 합작사 만들어서 전구체 사업. 그러니까 LNF의 제일 약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해소될 수 있는 그 스타트를 끄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지금 새만금에 공장 짓는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지만 그 내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정도 되면은 약간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할인받았던 거는 저는 좀 격산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거 지금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LNF 혼자 날아가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빠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방향성 자체는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LNF도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같이 늘어지지 않을까. 다만 내년엔 LNF가 하고 있는 그 LS하고 하고 있는 전구체 사업이 얼마나 빨리 이게 양산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격차를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